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수개월 전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37년이라는 나름대로 꽤 긴 세월을 살면서 웬만한 충격적인 일은 다 겪어봤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겪었던 그 사건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수개월이 지난 지금은 그때의 감정이 많이 무뎌졌지만 다시 생각해봐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구나 싶긴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너무 큰 일을 당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잖아요. 그런데 제 경우에는 그게 제 가족과 연관돼 있다 보니 누군가에게 속을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기는 인터넷이니까 익명성을 믿고 대나무 숲에라도 털어놓고 싶은 심정으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저는 20대 후반에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원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직장도 서울에 있는 곳을 다니던 평생 생활 반경이 서울을 벗어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장을 다닌 지 2년 만에 지방으로 발령을 받게 되면서 갑자기 서울이 아닌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죠. 처음에는 걱정보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지방에 내려가게 되었는데 막상 아무런 연고도 없는 지역에 가서 1년, 2년 지내다 보니 외로움이 크게 생기고 말았어요. 회사 사람들과는 친하게 지냈지만 회사 일 외에 제 일상에 대해 맘 편히 수다를 떨 만한 동네 친구가 없었기 때문이죠. 퇴근만 하면 혼자 외롭고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던 저는 계속 그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운동이라도 시작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원래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크로스핏이라는 당시에 유행하던 운동을 무작정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온몸에 아리백이고 힘들었지만 매일같이 가서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니 어느새 몸이 적응도 하게 되고 점점 운동에 재미도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운동이 끝나고 모이는 친목 활동도 같이 하게 되었고요. 새로 사귀게 된 친구들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다들 긍정적이고 활발했고 새 멤버인 저를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었어요. 저는 그 모임에 금세 적응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그 지역의 큰 공장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항상 깔끔하고 무난한 옷을 입고 다니고 성격이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특이했던 점이 하나 있었죠.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놀다 보니 식사만 하지 않고 2차로 노래방을 가는 등 더 자리가 길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대부분 특별한 일정이 없으면 장소를 옮겨서도 같이 놀고 가곤 했는데 남편은 절대 그러는 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남편의 별명이 신데렐라였을 만큼 무조건 1차 자리에만 참석을 하고 칼같이 짐을 챙겨 먼저 귀가하는 사람이었죠. 그렇다고 모임을 자주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식사는 꼬박 참석하면서 옆자리에 앉아 있어도 말수도 적고 그저 사람 좋은 웃음만 짓곤 했어요. 또래의 여느 남자와는 다른 그 모습에 저는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태진 씨는 왜 맨날 그렇게 집에 일찍 가세요? 뭐 일이 고돼서 피곤하기도 하고요. 집에 들어가면 할 것도 많고. 왜요?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싱글입니다. 제가 혼자 살고 있거든요. 가면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래야죠. 그때는 남편의 그 밍밍한 대답이 왜 그렇게 재미있게 들렸나 몰라요. 저는 몇 번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남편에게 더욱더 호기심이 생겼고 이후로도 남편과 수없이 많은 대화를 더 나누었답니다. 누구나 예상했듯이 저희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2년 뒤에는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어요. 지방에 가서 몇 년 지내다 올 줄 알았던 제가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을 하고 정착을 한다고 하니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라긴 했었죠. 절 걱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저는 진중하면서도 생활력이 강한 남편과 둘이서 행복하게 지낼 자신이 있었답니다. 저희는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는데요. 출산과 육아가 힘들다는 말은 이미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입을 통해 말로 듣는 것과 실제로 제가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진통만 14시간을 했고 정말 어렵게 아들을 출산했어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고통이었고 왜 출산할 때 생사를 오간다고 하는지 온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죠. 곁에서 보는 남편 역시 온몸에 진땀을 뺄 만큼 고생을 했고 출산 직후에는 최선을 다해 제 곁을 지키면서 제 회복을 도와주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아프고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주는 남편이 너무 고마웠죠. 하지만 3일, 4일 정도가 지나고 산후조리원에서 정신없이 지내고 있을 때부터 남편이 자꾸만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남편도 일이 있으니 저와 같이 산후조리원에서 하루 종일 살기를 바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서로의 하루 일정과 스케줄을 전부 알고 있는데 남편이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늦고 집에만 갔다 온다더니 몇 시간이나 걸리는 거였어요. 극도로 예민한 상태였던 저는 남편에게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했죠. 당신 왜 이제 들어와? 집에만 갔다가 온다며? 그런데 4시간이 넘게 걸렸어? 아, 그게 집에 들른 김에 샤워도 하고 내일 출근 준비도 다 하고 오느라고 그랬어. 샤워하고 온 거라고? 그게 감은머리야? 알잖아. 나 머리 빨리 마르는 거. 내가 너무 오래 있다가 와서 화났어? 미안해. 다음엔 미리 집에서 뭐하고 올지 다 말하고 다녀올게.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니 제 입장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날카로웠던 신경이 사르르 풀리면서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해서 애먼 사람을 잡나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후 남편은 정말로 어디 갈 때마다 뭐라고 올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녀왔어요. 게다가 얼마 뒤 남편은 회사에서 새로 들어오는 일들이 많아서 공장 설비들을 대대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남편도 남편대로 고생을 하다 보니 제가 더 이상 남편에게 서운함을 표출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너무 오랫동안 바쁜 거예요. 산후조리원에서 나와 집에서 육아를 시작하니 그때는 진짜 전쟁 같았거든요. 물론 남편이 집에 있을 때는 육아를 열심히 도와주긴 했죠. 문제는 남편이 집에 있는 적이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잠깐 바쁠 거라더니 장장 6개월 동안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원래도 일의 특성상 야근을 자주 하긴 했었지만 하필 그 시기에 자꾸만 남편이 12시가 넘어 들어오니 제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 화가 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도대체 남편이 집에 왔다가 가는 건지도 모를 만큼 거의 열흘 정도 코빼기도 안 비추던 때가 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한 집에 살면서 열흘이나 모습을 못 본다는 게 기가 차더군요. 열흘이면 주말도 껴 있었는데 남편이 주말에도 집에 없었던 거였으니까요. 머리 뚜껑이 열릴 정도로 화가 난 저는 작정하고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까지 문 앞에서 버티고 있다가 새벽에 들어오는 남편을 붙잡고 있는 대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당신 대체 언제까지 맨날 야근이야? 내가 언제까지 맨날 잠도 못 자면서 애를 혼자 키워야 하냐고. 공장 설비인지 뭔지 그걸 지금 반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그 회사는 뭐 당신 혼자만 일한대? 아니야, 그게 아니라 최근에 새로 들어온 신입이 사고를 쳐서 그래. 정말 미안해. 내가 관리자라서 지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 진짜 일만 끝나면 집에서 같이 육아 도와줄게. 여보, 정말 미안해. 그 일 끝나면 또 뭐가 있고 또 무슨 다른 일 생기고 그럴 거 아니야. 당신 나 몰래 바람 펴? 뭐가 그렇게 맨날 핑계가 많냐고.
아니야, 정말 없어. 그런 거 아니야. 이번 일만 끝나면 한동안 정말 안 바빠. 나는 친정도 멀고 육아 부탁할 시댁도 없어. 이 지역에서 혼자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고. 남편은 20대 초반에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시댁 식구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친정 부모님께 육아를 도와주러 매주마다 KTX를 타고 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제가 엄청나게 화를 내자 남편은 몇 날 며칠 동안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야근을 줄일 수가 없어서 그랬는지 집에 있는 동안에는 잠도 많이 안 자고 청소든 빨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맞춰놓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 저도 계속 화를 내기가 미안해졌죠. 그때는 저도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차라리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서 제가 마음 편하게 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각자 힘들게 몇 년을 버텨냈어요. 그러고 나니 아이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시간이 되었고 그제서야 숨통이 좀 트이더군요. 저는 회사에 복직해서 육아도 하고 일도 하는 워킹맘이 되었어요. 물론 그 삶도 정신이 없었지만 애가 신생아였을 때에 비하면 훨씬 나았죠.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동안 애와 함께 있어주지 못하는 게 마음에 걸리기도 했는데요. 고맙게도 저희 아들은 밝고 건강한 어린이로 잘 자라주었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저는 가끔씩 투닥하는 일은 있어도 육아 초창기 때처럼 누구 한 명이라도 크게 언성을 높이는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유치원을 들어가고 남편의 직급이 더 높아졌을 때 저희 부부는 또다시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실 신혼 초기부터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은 항상 남편이 바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였는데요. 남편이 승진한 이후에는 단순히 바쁘다는 이유로 싸운 것이 아니었어요. 남편의 스케줄이 너를 뛰기 시작한 게 원인이었죠. 분명히 남편이 일찍 온다고 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연락도 없이 10시에 들어오지를 않나. 제가 회사에서 외부 일정이 있어 남편이 아들 하원을 시키기로 했는데 갑자기 2시간 전에 못 데리고 오겠다고 연락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화를 내자 그 다음엔 저에게는 말도 없이 자기 회사 사람들에게 아들 하원을 시키기도 하고요. 물론 부부 사이에 스케줄 변동이 생기면 당연히 제가 맞춰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자꾸만 무슨 일이 있기 직전에 말을 바꾸거나 저에게 미리 연락도 없이 약속과 다르게 일을 진행하니 저도 점점 화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이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첫 운동회를 앞두고 있던 것이었어요. 아들은 난생 처음 운동회를 한다고 잔뜩 설레고 신이 난 상태였죠. 저희 부부는 2주 전부터 둘 다 시간을 빼서 가기로 결정했고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운동회 때는 부모님도 참여하는 활동이 있으니까 꼭 와달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특히 아들은 남편한테 계속해서 꼭 와야 한다고 조르고 또 졸랐죠. 아빠, 진짜 꼭 와야 돼? 진짜로 올 거지? 알았어, 아빠 진짜 갈게. 진짜로? 이번에는 진짜로 와야 돼? 알았어, 진짜로 꼭 갈게.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다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얼마나 아빠가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익숙하면 고작 8살짜리 애가 저럴까 하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을 재우고 나서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당신 승우 운동회 날에 꼭 와야 돼? 또 전날 갑자기 일 생겼다거나 당일날 갑자기 취소하면 진짜 안 돼. 이번에는 꼭 와. 알았다고. 이번에는 미리 다 이야기했어. 이래놓고 맨날 직전에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고 또 뭐 때문에 못 간다고 하잖아. 애가 오죽하면 아빠한테 10번 20번 물어보겠어. 자꾸 애한테 거짓말하면 애가 앞으로 아빠 말을 어떻게 믿겠냐고. 이번에는 진짜 안 그럴게. 진짜 약속해. 저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하고 더 이상 말을 아끼기로 했어요. 저도 다 큰 어른이고 가장인데 가족들이 이만큼 말했으면 어련히 알아들었겠거니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운동의 전날이 되었고 저는 일찍 퇴근하고 들어와서 저희 아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듬뿍 넣어 도시락을 만들었답니다. 몇 시간 뒤 퇴근하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내일 일정을 물어보기도 했고요. 남편은 정말 일정 변동이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했고 저도 그제야 마음을 편안히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도시락, 얼음물 등을 챙겨 아들과 함께 학교를 향하고 있는데 그때였어요. 학교 앞에 다 와서 벼랑간 남편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남편은 핸드폰을 보더니 전화 좀 받겠다며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 뒷모습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한테 엄마 아빠도 뒤따라 들어갈 테니 먼저 들어가 있으라고 달랬죠. 아들을 겨우 보낸 뒤 저는 남편이 간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굳이 자리를 피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못했어요. 남편은 교직원 주차장 쪽 울타리 밑에서 통화 중이었는데요. 내가 저번에 오늘은 못 간다고 했잖아. 뭐? 그럼 나는 와이프한테 뭐라고 말해? 일단 알았어. 남편이 너무 편하게 반말을 하니 회사 사람이랑 통화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네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도 직급이 있으니 부하 직원에게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말투에 대한 이질감보다는 남편이 아들 학교에는 한 발자국도 들이지 않고 또 자리를 비우려나 보다 하는 불안한 예감이 더 강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인상을 찌푸리면서 전화를 끊고 뒤돌아봤다가 저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승호는? 방금 통화 뭐야? 설마 지금 또 가봐야 돼? 그게 미안해. 가봐야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잠깐이면 돼. 잠깐. 어차피 애들 오전 조회 시간도 있잖아. 운동회 시작 전에는 돌아올게. 이럴 거면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든가. 아, 됐어. 갔다가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저는 남편 손에 들려있던 짐을 확 낚아채면서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어요. 남편이 뭐라고 대꾸하기도 전에 그대로 남편을 버려두고는 학교 안으로 들어와 버렸죠. 자꾸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고 잠시 뒤 남편이 없어진 걸 보고 실망할 아들 걱정에 마음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에게 정이 확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날 운동회는 잔뜩 실망한 아들을 달래느라 하루 종일 보내야만 했어요. 3시간 만에 오기는 개뿔. 남편은 해가 다 진 이후에도 집에 들어올 생각을 안 했죠. 애초에 기대도 안 했던 저는 남편이 들어오거나 말거나 애를 일찍 재우고 저도 일찍 잠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다가 다시 다음날 새벽 일찍 집을 나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전에 일어난 저는 남편에게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죠. 전날 애를 달래느라 이것저것 군것질거리를 사준 것이 화근이 되었던 건지 아이가 큰 탈이 난 거예요. 처음엔 단순한 장염인가 싶어서 죽을 먹이고 약국에서 받아온 약을 먹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나아지지 않았고 열까지 오르더군요. 미리 병원을 갔어야 했는데 저녁 시간을 놓쳐 큰 병원으로 가야만 했어요. 급한 마음에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받질 않았죠. 아들이 아프니 빨리 와달라는 메시지만 간단하게 남긴 채 저는 애를 데리고 멀리 있는 큰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식중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주사를 마치고 약을 받아 집으로 돌아오니 그제서야 남편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저는 일단 남편 전화를 무시하고 아들부터 약을 먹이고 재웠어요. 저 역시 씻고 나오니 밤 12시가 다 되어갔는데 남편은 그 시간에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승호는 괜찮아?
미안해. 문자를 너무 늦게 봐서 보자마자 집으로 온 거야. 병원 다녀왔어? 그래, 다녀왔어. 당신이 그게 왜 궁금해? 어차피 당신 아들이 아프던 말던 신경도 안 쓸 거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에 꽂아놓고 있느라 핸드폰을 늦게 본 거야. 미안해. 그래도 내가 아들한테 관심이 없다니. 주말마다 애랑 하루 종일 놀아주잖아. 당신은 육아가 취미야? 뭐 주말마다 놀아줘? 그럼 평일은? 애가 아플 때는? 애 키우는 게 당신 하고 싶을 때 좀 깔짝거렸다가 당신 바쁘면 내 팽개치는 그런 거냐고. 아니, 나도 바쁘니까 그렇지.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맨날 화만 내? 뭐? 내가 지금 몇 번을 참고 참다가 말하는 건 줄 알아? 그 회사에서 일은 당신 혼자 다 해? 어? 이 집에서 당신만 직장인이야? 나도 회사에서 팀장이야. 그런데도 애한테 무슨 일 있으면 곧장 달려오고 상황이 어려우면 당신한테 얘기를 하던 애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한테 전화 돌려가면서까지 어떻게든 케어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나만 애쓰고 있어야 하냐고. 내가 지금 맞벌이 부부인지 싱글맘인지 모르겠어 아주. 나도 가장 노릇하려고 돈 버느라 그런 거잖아. 저는 그날 그동안 쌓여왔던 감정이 폭발해버려서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다 뱉어버렸어요. 그런데 남편도 제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맞받아 쳐버렸죠. 제 딴에는 정말 몇 년 동안이나 참다 터진 건데 남편은 미안하다는 소리는커녕 자기도 가장 노릇하느라 그랬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정말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버렸고요. 저희 부부는 답이 없는 싸움을 하다가 서로 돌아서 버렸고 그 이후로 사이가 계속해서 냉랭해졌어요. 저는 남편이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것도 싫어졌고 서재로 쓰던 작은 방에 이부자리를 들고 가 혼자 잠들기 시작했죠. 얼마 뒤엔 남편이 서재에 자겠다고 해서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어쨌든 한동안 각방을 쓰며 지냈어요.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는 정말 필요한 말이 아니면 아예 말을 섞지 않았어요. 또 언쟁을 벌이기 싫어 아들 학원 다 끝나고 집에 데리고 오는 것도 전부 제가 도맡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날 하루만 애를 데리고 와달라고 하려고요.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전화도 문자도 전부 받질 않았고 저는 결국 자포자기 심정으로 무리해서 일정을 변경해가면서 아들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학원을 마치고 나올 때 제가 처음 보는 사람이 저희 아들을 먼저 부르는 거예요. 아들은 그 사람을 아는 듯이 인사를 하며 곧바로 그 사람에게 갔고요. 제가 후다닥 그쪽으로 다가가자 그 남자는 절 보고 바로 허리를 굽혀 인사하더군요. 저 혹시 누구세요? 우리 승우 아세요? 아, 네 사모님 안녕하세요. 저 윤 실장님이랑 같이 일하는 황현철 팀장이라고 합니다. 승우 알죠? 윤 실장님 부탁으로 전에도 몇 번 데리러 왔었거든요.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몇 년 전 저한테 말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애를 맡기길래 그럴 거면 저한테 그 사람의 연락처라도 미리 남겨놓으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또 말도 없이 이런 짓을 했다니 화가 솟구쳤죠. 그러나 남 앞에서 화를 낼 수는 없어 저는 가까스로 웃으며 대꾸했어요. 아, 남편이 오늘 바빠서 연락을 못 받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제 연락을 보기는 했나 보네요. 네, 실장님 바쁜 일 있다고 하셔서 제가 왔어요. 혹시 남편이 무슨 일로 바쁜지 팀장님도 잘 모르시나요? 남편은 늘 공장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해서요. 저희 공장은 뭐 별로 바쁠 일은 없는데요. 저한테는 가족 일이라고 해서 무슨 일이신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황 팀장의 말을 들은 저는 머리가 잠시 멍해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고 하면 곧이곧대로 그런가 보다 했지 그게 거짓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황 팀장이 말을 듣고 나서야 결혼 초기에는 무슨 일 때문에 갑자기 회사를 가야 하는지
상세히 설명하던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도 명확히 얘기하지 않고 나가버렸다는 게 깨달아졌죠.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부터 연락이 안 되는 날도 많아졌다는 것도요. 혈연도 없는 사람이 집에도 회사에도 없으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불현들 아들 운동회 날 회사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친근하게 통화하던 남편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이 남자가 바람을 피는구나 하고 그제야 깨달은 거죠. 모든 게 너무 분명했는데 이제야 안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샜고 다음 날이 되자마자 제 친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동생이 변호사거든요.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동생은 연신 세상에만 반복하더군요. 세상에, 형부 진짜 쑥 맥인 농촌 청년 같더만. 여자가 생길 줄이야. 그래서 증거는 잡았어? 어제 새벽에 몰래 남편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이라도 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가 걸려있더라고. 풀어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풀었어. 확실한 증거를 잡기 전에는 절대 먼저 티내면 안 돼. 언니가 무기를 먼저 쥐고 있을 때 티를 내야 한다고. 알았어? 핸드폰 여는 거 말고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나 진짜 어제 한숨도 못 자고 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짜 미치겠어. 나도 뭐 사실 이혼 전문 변호사는 아니잖아. 맨날 채권 추심 같은 거나 하지. 그래도 빚쟁이를 찾으러 다니고 이런 적 많았다며 현장을 그냥 확 덮쳐버릴까? 일단은 먼저 언니가 마음 편하게 먹어야 돼. 이거 몇 주 만에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 1년, 2년 넘게 걸릴 수도 있어. 내가 동기 중에 이혼 변호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물어봐 볼게. 내가 안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 속초에 여행 가려고 했었거든? 땡땡 리조트 예약해놨었는데 그때 만날래? 그래? 잘 됐네. 나도 차로 가면 금방이니까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승호 잠깐 친구네 집에 좀 가 있으라고 해야겠어. 그래, 일단 마음 단단히 먹고 절대 티내지 말고 있어. 알았지? 동생의 말에 저는 정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3일 정도의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다행히 남편과 대화가 단절된 지 오래라서 모른 척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매일 밤 아이를 재우고 나올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을 보자니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지금처럼 말도 안 하고 방도 따로 쓰고 살다 보면 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겠다 싶기도 했죠. 속으로 오만 가지 고민을 하며 3일 밤을 설치고 나니 드디어 주말이 되었어요. 저는 미리 아들 친구의 엄마에게 부탁을 해놓고 약속된 시간에 애를 친구 집에 데려다 주었어요. 소정의 감사표 지어 가족들 다 같이 드시라고 과일도 가져다 드리면서요. 그리고는 바로 동생과 만나기로 한 땡땡 리조트를 향했습니다. 리조트 앞에서 만난 저희는 일단 1층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자리를 잡았어요. 동생이 자기가 이것저것 알아왔다며 서류를 꺼내드는 모습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는데 벼랑간 동생이 제 뒤쪽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겁니다. 뭐야, 뭔데? 저도 동생을 따라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왜 그래? 누구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저거 형부차 아니야? 형부차가 여기 왜 있어? 동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정말로 저 멀리 남편의 차가 막 주차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일에 저희 두 자매는 당황해서 허둥지둥 가방부터 챙기고 일어났어요. 뭐 어떻게 해야 돼? 난 당연히 출근한 줄 알았는데 일단 숨어? 당연히 숨어야지. 여기 있으면 바로 보이잖아. 저기 기둥 뒤를 일단 자리 옮기자. 빨리 와. 동생의 말을 따라 저는 후다닥 리조트 입구와 먼 자리로 자리를 옮겨갔어요. 잠시 뒤 주차를 마친 남편이 차에서 내려 입구 쪽으로 걸어오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설마 지금 불륜의 현장을 목격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대고 있었어요. 언니, 일단 전화해봐. 지금?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물어봐봐. 형부가 언니한테 거짓말하는지 한번 보자.
저는 동생의 말을 듣고 얼른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안 받으면 어쩌나 싶었는데 다행히 핸드폰을 보자마자 전화를 받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당신 지금 어디야? 나? 어디긴 잠깐 사무실에 점검 좀 하러 왔지. 왜?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쿵쾅대던 심장이 차가워지는 것 같았어요. 긴장되어서 떨리던 목소리로 저절로 착 가라앉게 되더군요. 그래? 얼마나 걸려? 나도 오늘 일 있어서 급하게 회사에 들러야 하거든. 글쎄, 저녁 늦게까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일인데? 알았어. 그럼 신경 쓰지 마. 저는 평소 기분이 언짢을 때처럼 전화를 끊었고 남편은 통화가 끊어진 핸드폰을 보고 머리를 벅벅 긁더니 엘리베이터를 향했어요. 그 모습에 저는 얼른 동생의 등을 떠밀었죠. 야, 얼른 네가 따라가. 내가? 내가 따라가면 뭐? 눈 마주치고 인사라도 하게? 너는 안 본 지 오래됐잖아. 지난 추석 때도 봤구만. 뭐래? 알았어. 뭐 어떻게든 해볼게. 어느 호실로 가는지 보고 나서 말해줄게. 동생은 궁시렁대면서도 얼른 남편 뒤로 따라가 붙었고 다행히 다른 인파에 섞여 남편에게 들키지 않고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성공한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저도 후다닥 그 엘리베이터 앞에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뒤따라 가려고요. 잠시 후 동생에게서 14층이라는 메시지가 왔고 저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동생이 미리 받은 호실 앞으로 갔죠. 그 안에서 불륜녀랑 같이 있을 남편을 생각하니까 식은땀이 절로 나더라고요. 동생은 제 뒤에서 핸드폰 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저는 사정없이 문을 두들겼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누구세요? 하는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대답도 없이 계속 문을 두드리자 곧이어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여보! 의아한 표정으로 문을 연 남편은 절 발견하자마자 깜짝 놀랐고 저는 남편을 두 손으로 힘껏 밀치며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동생도 카메라를 계속 켜둔 채 뒤따라 들어왔죠.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잠깐만 여보. 어딨어? 어딨냐고 이 더러운 년놈들. 그 순간에는 저도 눈이 돌아가서 불륜녀 머리채라도 잡을 기세로 방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중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가자 제 눈에 들어온 건 불륜녀가 아니었습니다. 휠체어에 탄 어떤 남자였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상황에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고 동생 역시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죠. 저희 두 자매가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저에게 오더군요. 우리 형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남편의 형이라고 소개한 그분은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았어요. 얼굴도 두 팔도 마음대로 제어가 안 되시는 듯 해보였고 저희를 보면서도 어눌하게 인사를 할 뿐 바로 시선을 돌려버리셨죠. 뒤늦게 이성이 돌아왔는지 동생은 급하게 카메라를 꺼버렸어요. 남편도 적잖이 당황했는지 한동안 머리를 벅벅 긁고 마른 세수를 하더니 한참 뒤에 일단 집에 가 있으면 자기가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 대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저희를 보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눈치도 빠르고 머리도 좋은 동생이 자기가 아주버님과 같이 있을 테니 저희 둘이 나가서 대화를 하고 오라고 배려해 주더군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이야기해 주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이후 저희 부부는 자리를 옮겨 대화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이야기를 시작하더군요. 덤덤한 말투로 얘기를 시작하던 남편은 곧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원래는 형은 계속 요양시설에 있었어. 그런데 7년 전에 갑자기
그 시설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 맡길 요양시설을 알아보느라고 내가 옆에 있어줘야만 했어. 형은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뇌성마비 환자라서 보호자가 없으면 하루도 생활을 못해. 급한 대로 원룸이라도 구하고 간병인이라도 불러서 교대로 봐주고 있었지. 그러다가 우리 집에서는 멀지만 여기 가까운 데에 요양시설이 있다고 해서 들어왔고 그게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었던 거야. 그때 당신은 승우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엄청 힘들었었는데 내가 곁에 있어줄 수가 없었어. 정말 미안해.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새로운 요양시설로 옮기고 한동안은 괜찮았는데 갑자기 형이 여기저기가 아프기 시작했다고요. 저희랑은 다르게 뇌성마비 환자는 노화가 훨씬 빠르고 몸이 더 빨리 망가진다고 하더군요. 4년 전에는 고관절이 탈구돼서 수술을 받았고 작년에는 신부전증 진단까지 받았었다고 해요. 그 과정에서도 수술과 통원치료를 몇 번이나 받았어야 했고 유일한 보호자였던 남편은 그때마다 달려왔어야만 했었던 거죠. 남편은 그 외에는 2, 3주에 한 번씩 형을 만나러 왔는데 어디 밖에 나가기 불편하니까 그 리조트에 자주 데려와 경치라도 좋은 걸 보여주곤 했다고 해요. 그곳이 높은 층에 뷰가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남편의 말이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듣기만 하던 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근데 왜 여지껏 나한테는 비밀로 했어? 나한테는 외동아들이라고 했잖아. 몸이 아픈 형이 있어서 형 봐주러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으면 오해할 일도 없었잖아. 그게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장가갈 때는 형이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어. 뭐? 형도 그걸 원했고 이 사실을 알면 나한테 시집 올 여자는 없을 거라면서. 그럼 시집 온 다음에는 시집 와서 거진 10년을 같이 산 다음에는 그때는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동안 그렇게 오해가 쌓이고 나랑 관계가 틀어져도 그래도 절대 이야기를 안 할 생각이었다고? 이유를 말했으면 정말 이혼할까봐 그랬어. 어이가 없는 남편의 대답에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쳤어요. 남편은 악소리를 지르며 등에 불이 나도록 저에게 얻어맞았죠. 당신이 하도 말을 안 해서 이혼하려고 했어. 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멋대로 굴어서 이혼하려고 했다고. 집구석에는 오지도 않고 공장 일도 바쁘지도 않다는데 하고 날 연락도 없이 사라지니까 내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래. 나는 당신이 바람피는 줄 알았다고 이 화상아. 수년 동안 쌓여 있었던 울분을 토하며 남편을 사정없이 때리던 저는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그런 절 보고 남편도 절 안고 엉엉 울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고 갔지만 저희는 다른 사람을 신경도 못 쓰고 우느라 바빴네요. 그렇게 서로 쌓인 오해를 푼 저희 부부는 그날 이후로 연애할 때로 돌아간 것처럼 서로 사이가 다시 좋아지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도 그동안 아빠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했다며 사과를 했고 한동안 멀어졌던 남편과 아들 사이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끼리 관계가 모두 회복된 뒤 저는 그동안 아주버님 요양시설 비용이나 수술비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남편은 그동안 아주버님의 모든 요양원 비용과 병원비를 돌아가신 시부모님이 남겨준 유산으로 해결했다고 해요. 시부모님이 당신들 유산을 전부 아주버님 치료비로 써달라고 부탁하셨다고요. 유산의 전부를 아픈 첫째 아들에게 맡기면서 둘째 아들에게는 형을 언급하지도 말고 지내라고 하셨다니. 그 마음이 이해는 되지만서도 한편으론 그러지 마시지 싶기도 했네요. 이런 문제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진짜 가족을 만나면 비밀을 털어놓으라고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갑자기 큰아빠가 생긴 아들은 처음에는 아주버님을 보고 조금 겁을 먹는 것 같더니 이내 적응하게 되었어요. 아주버님과의 의사소통은 상당히 힘들지만 그래도 남편이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는
저는 꼭 아들의 손을 잡고 남편과 함께하고 있답니다. 남편의 말로는 아주버님이 일반인처럼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곁에 계실 때 자주 만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도 조카를 좋아하시니까요. 또 다른 이유로는 저희가 계속 같이 다녀야지 남편도 가족은 서로 숨기는 것 없이 모든 걸 함께 해야 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거든요. 제 노력 덕분인지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도 이제는 편하게 형을 보러 가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는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남편이 먼저 회사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아주버님에게는 무슨 일이 있는지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더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여전히 저희 부부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육아도 하고 아주버님까지 챙기면서 바쁘게 살고 있지만 서로 오해만 깊어지던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 현재가 훨씬 마음이 가볍고 행복하네요. 지금까지 저희 가족이 이렇게 다시 하나가 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은 수개월이 지났지만 가끔씩 당시를 생각해보면 무슨 이런 기막힌 일이 있나 싶은 생각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고요. 혹시나 현재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된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 가족이 서로 화해했던 이 이야기가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